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엔젤라 하앵커입니다. 크리스마스 가족과 함께 잘 보내셨나요? 크리스마스인 25일 세계 기록을 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록은 한국 사회의 부끄러움으로 남을 기록입니다. 세계 최장기 고공농성 기록 409일. 2명의 파인텍 해고 노동자가 75m의 좁은 굴뚝에 올라 두 번째 겨울을 맞이하면서 남긴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3년 전에도 고공농성을 벌인 바 있는 파인텍 노동자들은 당시 고공농성 408일이라는 세계 최장기 고공농성 기록을 세우면서 공장 정상화 및 단체 협약 체결 등의 약속을 받아냈었죠. 그러나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다시 고공농성을 해야만 했고 2018년 크리스마스에도 가족과 함께하기는커녕 다리를 펴고 누울 수 없는 좁은 굴뚝 위에서 농성 409일째를 맞으며 결국 자신들의 세계 기록을 또다시 경신하게 되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정권이 바뀌었지만 박근혜 정권 때 세웠던 고공농성 408일 기록을 문재인 정권에서 갈아치웠다는 것 역시 부끄러운 일입니다. 결국 노사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견해는 지난 두 보수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크게 다르지 않았고 파인텍 노동자들은 정부의 대응에 큰 실망감을 표시했습니다. 투쟁사업장은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해결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409일 동안 노동자들이 굴뚝에 있었다는 건 결국 정부가 투쟁사업장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의지가 없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죠. 결국은 시민사회가 파인텍 문제의 연내 해결을 위해 희망버스 운동 등 강력한 연대 행동을 펼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농성 410일째인 오늘 희망적인 소식이 하나 나왔는데요.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파인텍 노사가 종교계 중재로 27일 교섭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날 교섭에는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와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등 종교계 인사 3명이 참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제발 노사 간 합의가 제대로 지켜져서 노동자들이 하루속히 지상으로 내려와 일터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의와 상식 54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캘리포니아 산불 피해자 도움 요청에 대해 외교부와 영사관에서 긴급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사건에 대해 심층 취재를 해서 보도했었는데요. 이 사건을 취재하면서 저희가 외교부와 영사관에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했었죠. 보도가 나간 이후 저희 질문에 외교부에서 답변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외교부 답변과 새롭게 밝혀진 내용들을 중심으로 후속 보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속 심층 취재하고 있는 송현 기자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캘리포니아 산불 피해자 도움 요청 사건에 대한 날짜별 경과사항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지난 방송에서 설명해 드린 대로 샌프란시스코 지역 인근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자 한인 K씨가 11월 8일 산불 속에서 가까스로 탈출해서 대피한 후 이틀 후에 호흡이 곤란하고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픈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러다가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셨고 그래서 10일, 11일, 12일 계속해서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달력에 피해자 구조 요청 전화는 제가 녹색으로 표시했습니다. 네, 이때 K씨가 정신이 없어서 영사관 근무 시간 이후에 나오는 자동응답 메시지를 끝까지 듣지 못하고 전화를 그대로 끊어서 응급전화 번호로 걸지 못했고 SNS 등을 통해 주변 분들에게 대신 영사관에 연락해달라고 도움을 청했었죠. 네, 당시 SNS를 통해 이 요청을 본 한국에 계신 A씨가 외교부로 전화를 해서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다고 지난번에 보도해드렸는데요. 당시 상황에 대한 외교부의 답변을 제가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외교부 답변은 파란색으로 마크했습니다. 신고자 A씨가 한국 시간으로 11월 12일 월요일 낮 12시 30분에 외교부로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과 17시간의 시차를 고려하면 미 서부 LA, 샌프란시스코 시간으로는 11일 저녁 7시 30분입니다. 외교부 답변은 이렇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산불이 발생된 상황으로 해당 지역은 한국 교포들이 많고 A씨의 지인도 현지에 체류 중인 상황이라며 피해자 지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인의 연락을 받고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K씨는 미리 대피하였으며 인근 숙소에서 두어 차례 돈을 지불하고 숙박했다고 A씨는 언급했다고 합니다. 외교부 상담사는 현재 상황에 대해 확인을 하고 다시 A씨에게 전화를 하기로 답변을 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 K씨와 자주 연락하는 관계는 아니고 페이스북으로만 연락을 하는 페이스북 친구라고 언급했으며 K씨의 전화번호는 모르고 페이스북 아이디를 알려줄 수 있으니 영사관에서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K씨에게 직접 연락할 것과 이후 진행 상황에 대해 A씨에게 연락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외교부 상담사는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으로 상기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은 현재까지 영사관에서 한국인 피해가 접수되지 않았으며 현재 재외공간과 한인회 비상 라인을 이용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있고 사건 사고 담당 영사가 계속 모니터링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외교부 상담사는 A씨에게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과 통화한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 K씨에게 직접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으로 연락하도록 전달하겠다고 하여 통화가 종결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당시 신고자 A씨와 외교부 사이의 통화 내용에 대한 외교부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A씨는 외교부와 전화통화를 한 후에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다른 수단을 찾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자 A씨가 외교부와 전화통화를 한 후 피해자 K씨와 대화를 나눈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A씨는 K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쪽 외교부 직원은 현지에서 직접 영사관에 전화해달라고 합니다. 영사관에 직접 전화 항의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시간 날 때 청와대에 인터넷 민원 넣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지에서 피해자가 영사관과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한국의 지인이 외교부에 전화까지 한 상황인데요. 외교부 직원이 현지에서 직접 영사관에 전화해달라고 하니까 답답해서 청와대 민원을 넣겠다고 이렇게까지 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외교부 답변을 보니까 A씨가 피해자 K씨의 페이스북 아이디를 외교부에 알려줬다. 이런 사실이 나오고 있네요. 피해자의 페이스북 아이디를 알려주면서 A씨가 외교부에 도움 요청을 했다는 거잖아요. 영사관에서 페이스북을 이용해서 K씨에게 직접 연락을 해달라. 그리고 이후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외교부에서 A씨에게 다시 연락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외교부에서는 피해자 K씨의 페이스북 아이디를 영사관에 전달해 주었습니까? 이 정보 전달이 중요한 이유는 아시다시피 영사관에서 피해자에게 긴급히 연락을 취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이잖아요. 피해자 K씨의 이름과 페이스북 정보를 외교부에서 LA 영사관에 전달해 주었는지에 대한 외교부 답변과 저희가 취재한 내용이 달라서 외교부 본부와 관련된 추가 문의사항을 위해 JNCTV는 서울 외교부 재외국민 보호과로 전화를 걸어 담당자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외교부는 직접 답변하는 대신 추가 문의사항을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으로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JNCTV는 외교부 요청대로 추가 문의사항을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측에 문의했습니다. 그러나 영사관을 통하여 전달된 외교부 측 답변은 지속적인 문의로 업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는 바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 일괄 답변 드리고자 하오니 사전 약속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JNCTV 기자가 다른 지역에 거주하여 현실적으로 방문이 어렵고 영사관 측에서 문서나 전화로 답변 가능한 몇 가지 추가 질문에 대해 직접 방문을 요구하며 답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취재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신고자 A씨가 피해자 K씨의 이름과 페이북 정보를 외교부에 주면서 영사관이 페이북을 이용해 K씨에게 연락해서 도와줄 것을 요청했는데 정작 외교부의 연락을 받은 LA 영사관에서는 피해자 K씨의 페이북 정보를 외교부로부터 받은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영사관 주장대로 만일 외교부가 피해자의 페이북 정보를 영사관에 전달도 하지 않았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가령 긴급구조를 요하는 상황에 처한 어떤 사람이 직접 119에 신고가 불가한 상황에서 지인이 대신 119 종합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연락 정보를 주면서 출동 요청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119 종합 상황실은 바로 지역 소방국에 전화를 해서 피해자 정보를 주고 즉시 출동 요청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119 종합 상황실이 지역 소방국에 전화해서 피해자 정보는 주지도 않고 그냥 그 지역에 피해 발생자가 있는지 없는지만 물어보고 지역 소방국에서는 피해 보고된 게 없다고 하니까 상황 종료해버린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일이 소방청에서 발생했다면 소방청장이 물러날 정도의 사안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피해자는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있는데 외교부는 로스앤젤레스 영사관으로 전화 연결을 했다는 점인데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당시 샌프란시스코 지역 이외에 로스앤젤레스 울시 지역에도 산불이 발생했었고요. 외교부 본부도 양쪽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외교부가 당시 LA 영사관에만 연락을 하고 샌프란시스코 영사관에는 전화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저희가 추가 질문을 했으나 방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외교부 측으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지난번 저희 보도에서는 외교부에서 샌프란시스코 영사관으로 전화했다고 보도했었는데요. 왜냐하면 당시 외교부에서 다른 영사관으로 전화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외교부에서는 미 서부 시간으로 11일 긴급 도움을 요청하는 신고자 A씨의 전화를 받고 LA 영사관으로 전화를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샌프란시스코 영사관 측에 사과드립니다. 그렇다면 당시 LA 영사관에서 접수가 되고 샌프란시스코 영사관에서는 이 내용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이 부분도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신고자 A씨가 피해자의 정확한 소재를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고를 한 것 같은데 이럴 경우 외교부에서 취해야 할 조치는 대형 산불이 발생한 샌프란시스코와 LA 영사관 두 곳 다 연락해서 피해자를 찾도록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페이스북 아이디 정보까지 받았으면 어렵지 않게 피해자를 찾아 연락할 수 있었을 텐데요. 더구나 신고자 A씨는 이후 진행 상황을 알려달라고까지 요청했는데 외교부에서 영사관을 통해 피해자를 찾아보고 연락이 되었는지 그 결과를 A씨에게 다시 알려줬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LA 영사관에서는 외교부를 통해 11일 접수가 되었지만 샌프란시스코 영사관에는 13일이 되어서야 다른 경로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저희가 보도해드린 대로 피해자 K씨의 상황을 알게 된 다른 분들도 영사관에 도움 요청 전화를 했었는데요. 12일 월요일 LA 인근에 거주하는 B씨가 LA 영사관에 구조 요청을 위해 전화를 했고 샌프란시스코 인근에 거주하는 C씨도 샌프란시스코 영사관에 구조 요청을 위해 전화를 했습니다. 월요일이 휴일이라 자동답이 되어 있어 전화를 끊고 13일 다시 B씨는 LA 영사관에 C씨는 샌프란시스코 영사관에 전화를 해서 직접 K씨에 대한 도움을 요청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달력이는 보라색으로 표시했습니다. 11일 외교부에 최초로 긴급 도움 요청이 접수됐지만 13일 B씨의 연락을 받은 LA 영사관이 샌프란시스코 영사관에 이 내용을 전달했고 또 C씨도 샌프란시스코 영사관에 전화를 해서 결국 13일이 되어서야 샌프란시스코 영사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대한 외교부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영사관에 K씨에 대한 도움 요청 접수가 처음 접수된 시간은 11월 13일 화요일 오전입니다. 11월 8일 화재 발생 이후 11월 13일 첫 접수 전까지 K씨 또는 지인분으로부터 업무시간 내 공관 전화 및 업무시간 외 당직 전화로 일체의 접수된 내역이 없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영사관은 이후 피해자 K씨에게 전화통화 문자를 통해 연락했고 숙소를 방문해 피해자를 만났으며 주변 한인단체에도 K씨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영사관이 대형 산불 발생 3일째부터 3일간 연속으로 휴일을 지켰다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는 뭐라고 하던가요? 외교부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제가 전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재외국민보호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명시되어 있는 재외국민이라 함은 외국에 거주, 체류, 방문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외교부에서는 영사 콜센터, 해외안전지킴센터 24시간 운영은 물론
주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을 포함한 재외 공간에서는 관할 지역 내 재외 국민의 사건 사고 신고를 24시간 내내 접수할 수 있도록 업무 시간 외에는 당직 전화제도 운영을 통해 대외 업무 시간, 주말, 공휴일 등과 무관하게 상시 대응하고 있으며 사건 사고의 심각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영사 조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국민이 입은 피해가 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24시간 대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모니터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상황에서는 산불 보도가 나온 후부터 담당자가 주말과 밤늦은 시각에도 본부와 협의하면서 사무실에서 대처하였고, 총영사도 주말에도 사무실에 나와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산불 발생 직후부터 우리 국민의 피해 예방을 위해 영사관은 산불 발생을 영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긴급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는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까? 외교부의 조치들은 규정에 위반됨이 없고 우리 정부가 사과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형 산불로 많은 이재문이 속출한 긴급 재난 발생 상황이었는데요. 외교부의 피해 신고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긴급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 규정에 위반됨이 없다고 해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외교부가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하고 곧바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정보, 즉 페북 아이디까지 접수한 상태에서 엉뚱하게 LA 영사관에만 연락을 해서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은 사이에 만에 하나 피해자에게 잘못된 일이라도 일어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단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코 가볍게 넘길 수는 없는 사안이라 저희가 심층 취재 및 보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긴급구조 요청에 대한 외교부의 대응에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사과할 일이 아니라고 발뺌하는 외교부의 태도를 보면서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 그대로 넘긴다면 다음에 더 큰 참사로 이어질 거란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런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저희는 최초 신고자와 외교부 상담사 사이의 대화 내용, 그리고 외교부 상담사와 LA 영사관 사이의 대화 내용이 녹음된 녹취록 공개를 외교부에 요구합니다. 긴급구조 요청 무시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서 외교부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엊그제 발생한 강릉 펜션 참사를 비롯해 한국에서 연일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들을 보면서 세월호란 큰 참사 이후 도대체 무엇이 변했는지, 우리는 대체 무엇을 배운 것인지 참 답답한 마음이 드는데요. 이 사건에 대한 외교부의 책임 있는 대응 및 재발 방지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저희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오늘 심층 취재 보도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있을 행사 소식입니다. 뉴스로 노창현 기자의 방북 설명회 및 동포간담회가 29일 토요일 저녁 6시 뉴저지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포스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외 소식이었습니다. JNCTV에서는 여러분들의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가고 있는 후원 정보로 여러분들의 정성과 관심을 보내주시면 유익한 방송을 만드는데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계신 분들의 광고 의뢰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광고 문의는 JNCTV 이메일 jnctv2017@gmail.com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JNCTV입니다. 오늘은 귀향과 귀향 끝나지 않은 이야기에서 정민을 연기한 배우 강하나 양과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강하나 양은 지금 일본에서 살고 있고요. 곧 대학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강하나 양과 함께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하나 양. 안녕하세요. 네, 제가 강하나 배우는 제1교포 4세로 알고 있는데요. 일본에서 언제 처음 위안부로 알려진 일본군 성노예제의 존재를 알았나요? 제가 일본에서 민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다니는 학교에 김복동 할머니와 길원옥 할머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때 직접 얘기를 듣지는 못했지만 그 대신에 선생님께서
위안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게 제가 위안부라는 것을 바로 안 날인 것 같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위안부의 존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시는 분들도 많긴 한데 아예 모르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일본 학교 역사 교과서에는 위안부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합니다. 위안부로 끌려온 소녀들이 강제적으로 끌려온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왔다. 이런 인식을 가지시는 분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위안부에 대해서 이름만 알지 올바른 지식이 없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게. 일본에서 조선학교로도 알려진 민족학교를 다니면서 한국말과 한국 역사를 배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엔도 권고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에서 조선학교 무상교육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도 일본 학교에 다니는 애들과 같은 학생이고 우리도 학교에서 배우는 권리가 응당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말과 우리 역사를 배우고 전하는 게 그렇게 나쁜 일인가 하고 항상 분하고 억울한 마음이 되는 거죠. 일본에서는 고교 무상화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데 계속 부당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 사람들과 똑같이 세금도 내고 똑같이 생활을 하는데 학교 무상화 교육도 보장해주는 게 당연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어서 이제 해외에서도 많이 네. 관심을 두고 보는 사건이거든요. 좋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머니가 연기자시고 극단을 하시고 그런 게 좀 영향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은, 연기는 언제 처음 시작했는지 궁금한데요. 귀향에 캐스팅 됐을 때 처음으로 든 느낌, 생각, 마음가짐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연습하고 촬영하는 동안 특별히 힘들었던 점이나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나요? 2004년에 제가 한국 나이로 5살 때 처음으로 무대에 올랐어요. 그때부터 계속 연극을 하고 있고요. 귀향에 캐스팅 됐을 때는 저는 중2였는데요. 우선은 이렇게 의미가 있는 작품에 참여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불안도 많이 있었고요. 영화 촬영이 과연 어떤 걸까 하는 그런 호기심 같은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촬영하기 전에 연습을 많이 했는데 그 연습 기간에 주로 사투리를 많이 배웠었어요. 사투리를 배우니까 너무 쉽게 습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고 계속 녹음한 걸 듣고 말하고 듣고 말하고 이런 거를 계속 했었어요. 그리고 촬영을 하는 중에는 사실 많이 정신적으로 힘든 장면이라 할까 많이 힘들었을 때가 많았는데 감독님과 스태프분들이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즐거운 장면을 찍을 때는 진짜 마음속으로부터 즐겁게 재밌게 찍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도 연기자로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소개 조금 부탁드릴게요. 제 어머니가 2005년에 극단 달노름이라는 이름으로 극단을 잔단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단장으로 극단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연기자로서만이 아니라 작품도 쓰시고 연출도 하시고 그리고 한국말을 배워주는 일도 하시고 지금은 연기를 배워주는 일도 극단 활동과 함께 동시에 하십니다. 어머니가 대단하시네요. 네. 영화에 나오지 않으셨어요? 귀향에. 네, 영화 나오셨어요. 위안부 관리인 여자로서 나오셨어요. 네. 영화 귀향으로 일본에서 반향이 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기로 일본 사회에서 위안부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셨는데요. 이런 반향이나 결과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우선은 일본 분들이 너무 많이 귀향을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위안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께 우선은 올바른 역사를 전할 수 있어서 다행이고 계속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많은 사람들한테 이 사실을 전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귀향이 일본을 비판하는 영화가 아니라 전쟁을 비판하고 평화를 바라는 영화이기 때문에 이 영화가 평화의 징검다리가 됐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아름다운 말이세요. 진짜 평화를 위한 영화고 일본을 비판하는 영화가 아니라는 말이 정말 마음에 와 닿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이번에 연기과에 합격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연기과에 입학했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네. 우선은 대학에 다니면서 한국말을 좀 완벽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기과에서 자기의 연기 실력을 많이 높이고 자신이 연기자로서 사람들한테 무엇을 전해야 될까, 연기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깊이는 그런 기간으로 꾸릴 수 있도록 하고 졸업한 이후에는 더 멋지고 더 좋은 배우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배우고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입학하신 대학에서도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스크린에서도 더 자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네. 그러면은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외신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대비 기자입니다. 오늘은 미국이 유엔의 인도적 대북 지원 기금을 맡고 있다고 보도한 미국의 소리 Voice of America 11일자 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OCHA는 지난주 발표한 보고서에서 내년에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해 1억 1,1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OCHA는 2019년도 세계 인도주의 지원 보고서에서 이 자금은 2019년 인도주의적 지원이 필요한 1,030만 명의 북한 주민 중 600만 명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이를 우려를 하고는 있으나 북한이 인도적 필요를 충족시킬 자체적 수단을 갖고 있다면서 북한 정권은 핵무기 프로그램의 기금과 자원을 다른 방향으로 전환함으로써 유엔의 1억 1,100만 달러 인도주의 기금 요청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Voice of America에 보낸 이메일에서 밝혔습니다. Voice of America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차질이 생기면서 워싱턴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에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0월 미국 기반을 둔 일군의 NGO 단체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OFAC의 제재 규정을 수정하여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및 기타 NGO 지원을 적시에 제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합니다. 여기서 OFAC는 미국 외교정책과 국가안보 목표에 따라 표적이 된 외국 국가와 정권들에 대해 경제 및 무역 제재를 집행하고 강제하는 미국 재무부 외국 자산 통제국입니다. 서한을 보낸 단체들 중 하나인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의 아시아 담당 코디네이터 다니엘 자스퍼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서한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미국 정부는 현재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이 자국의 인도주의적 NGO 단체들에게 북한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계속하도록 즉각 허용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자스퍼 씨는 말했습니다. Voice of America는 최근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 완화도 보도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인 미국은 최근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요청한 2개의 원조단체에 부분적으로 예외를 허용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첫째로 안전보장이사회는 11월 주로 북한의 결핵진단과 치료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유진벨 재단에 대북 제재 면제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이는 재단의 인도적 활동과 의료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장비와 물자 제공에 대한 부분적 제재 면제인데요.
추산에 따르면 유진배우 재단은 300만 달러 이상을 공급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유엔 국제 아동 긴급 기금 유니세프에 대하여 북한에 대한 의료품 수송을 가능하게 하는 부분적 면제를 10월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는 미국의 전 정보관이자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북한 경제학을 주로 연구하고 있는 윌리엄 브라운 교수의 경고성 발언도 보도했는데요. 브라운 교수는 지난 25년간 북한에서 1억 달러를 사용한 유엔 개발 계획 같은 경우 아주 최소한의 성과밖에 거두지 못했다면서 북한에 제공되고 있는 인도주의적 프로그램을 주의 깊게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2018년도 올해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을 폐기했고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실험도 더 이상 하지 않음으로써 한반도 및 전 세계 평화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미국도 이제는 한발 양보해 북한 주민을 위한 대북 지원을 방해는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오늘 외신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촛불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엔젤라 하 앵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